수학지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리정보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지리정보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공간, 그 다음에 속성, 관계. 얘네들은 용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리정보들 중에서 최근에 그 원격 탐사라는 방식으로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원격 탐사나 지리정보들을 컴퓨터에다가 다 입력을 해. 우리가 그거를 수치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치화한 다음에 그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들을 가지고 최적 입지를 선정한다거나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를 관리하는 그런 종합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통계 지도를 활용하는 건데, 전묘도, 단계 구분도, 등치선도, 유선도, 도형 표현도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유선도와 도형 표현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화살표를 가지고 화살표의 굵기라든가 방향을 가지고 어떤 지리 정보를 나타내는 거를 유선도라고 하고, 도형 표현도는 하나의 도형에 여러 개의 지리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의 수업은요, 예전에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강, 2강이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3강, 4강은 뒷부분에 할 거고요. 우선은 저기 인문지리를 먼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8강으로 넘어갑니다. 8강 수능특강 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할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전통 촌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 촌락의 형태, 그 다음에 전통 촌락의 입지 요인, 그 다음에 촌락이 요즘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아시는 것처럼 수특 정리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을이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자연적 요인과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과거,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전통 촌락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은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다 극복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통 촌락의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요인,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방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물을 구하기 좋은 곳, 아니면 풍수지리상의 명당 같은 이런 자연적 요인이 마을이 자리 잡는데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그 중에서 자연적 요인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마을이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상의 명당에 해당하는 바로 배산 임수의 지형에 마을들이 많이 자리를 잡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만 봅시다.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네. 이렇게 배산 임수의 지형에 자리 잡으면 좋은 점, 첫 번째, 뭐였지? 산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줘. 특히나 우리나라 겨울철에 불어오는 매서운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고, 두 번째, 이제는 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조량, 햇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이게 산과 물 사이에 이렇게 비탈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을 해도 그 피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 네 번째, 하천의 범람에 의해서 하천 주변에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경지 확보가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산이 있으니까 땔감을 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물이 있으니까 물을 구하기 쉽고, 그래서 땔감이나 어떤 농업용수나 식수 같은 용수 확보가 쉽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전통적으로 바로 배산 임수 지형에 마을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적인 요인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물인데요. 물과 관련해서는 물을 피하는 지점도 있고, 아니면 물을
얻기 위해서 자리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수라고 하는 거는 물을 피하기 위해 한 곳, 그 다음에 득수라고 하는 거는 물을 얻기 위한 곳. 그랬을 때 우리 물을 피하기 위한 곳 중에 대표적인 지형이 바로 자연제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제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전통적으로 촌락이 위치했던 그 지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제방인데요. 자연제방은 범람원의 한 일부 부분이거든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지금 범람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올 하안당구, 그 다음에 선상지라고 하는 이런 지형들, 되게 중요한 지형인데 우리가 지형을 먼저 배웠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더 편했을 텐데 지금 우선은 인문적인 거 먼저 끌고 와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범람원이나 하안당구나 아니면 선상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을들이 위치를 했구나. 왜? 물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물을 얻기 위해서 마을이 위치했던 그런 지형이구나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것들에 대한 형성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할 거니까 지금 우선은 여기에 촌락이 입지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자연재방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가 뭐겠어? 인공재방이겠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방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재방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자연재방은 범람원이라고 하는 지형의 일부예요. 범람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살펴볼게요. 범람원은 하천이 홍수 등으로 범람해서 하천 주변에 만들어진 평평한 땅으로 얘는 하천이 범람했을 때 운반된 흙이 쌓여서 유식하게는 퇴적돼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범람원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전통 촌락, 마을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니?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재방과 배후습지 중에서 마을이 집이 자리 잡은 거는 어디다? 바로 자연재방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왼쪽에 그림을 보면 홍수 전에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가 홍수가 났어. 그럼 범람을 하지? 그럼 물이 넘쳐서 하천 주변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람이 돼서 물에 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범람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천이 운반하던 물질들을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 거지.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데 쌓았을 때 하천이 운반하는 물질 중에서는 모래처럼 알갱이가 굵은 것도 있지만 진흙처럼 알갱이가 작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알갱이가 큰 거는 무거우니까 멀리 가지 못하고 알갱이가 작은 것들은 멀리 가게 되고 그러면서 쌓이게 되면 알갱이가 큰 애들은 주로 이제는 무거우니까 하천 주변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갱이가 작은 애들은 멀리까지 가니까 이렇게 주변에 그것보다 더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큰 아이들이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 모양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천보다 훨씬 더 높은 언덕같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이제 입자가 작은 그런 애들이 쌓이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알갱이가 큰 애들이 쌓여서 마치 제방처럼 그 하천 옆에 높게 쌓여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제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제방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천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이가 높지. 알갱이가 굵은 애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서 홍수 피해가 줄어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알갱이가 큰 애들이 쌓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알갱이가 이렇게 있고 알갱이가 큰 애들이 이렇게 쌓이니까 알갱이하고 알갱이 사이가 어떻게 비어있게 되지. 그러니까 그 사이로 물이 빠질 거 아니야. 물이 잘 빠진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수가 양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 제방은 물이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주로 농경지
라든가 아니면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렇게 자연 제방에 이제 마을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물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을이 자리 잡는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자연 제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도 물을 피하기 위한 피수 목적으로 전통 촌락이 자리 잡는 곳이 어디냐면 하안 단구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보면 하는 하천이라고 하는 뜻이고 안이라고 하는 거는 하천의 양쪽에 란 뜻이야. 그 다음에 단은 계단이라는 뜻이고 구는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안 단구라고 하는 거는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계단 모양의 땅,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계단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이렇게 층층이 약간씩의 그 높이 차이를 두고 분포하기 때문에 계단 모양의 지형을 우리가 하안 단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단구는 우리나라에 두 개가 분포하거든요. 바닷가에 분포하는 단구가 있고 하천에 분포하는 단구가 있는데 바닷가에 분포하는 단구는 해안 단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전통 촌락이 입지하는 위치 중에 하나는 하천 주변이기 때문에 하안 단구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에 마을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하안 단구가 형성되는 과정은 요래요. 잘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범람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범람원이 평상시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그러다가 땅이 움직이는 거지. 지반이 올라가면 융기, 우리가 올라간다는 걸 융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땅이 올라가면 과거에 하천의 바닥이었던 게 올라가니까 하천의 바닥일 때는 당연히 물이 항상 차 있었는데 땅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천 바닥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물이 닿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해서 몇 번의 융기가 반복이 되면 올라가면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런 계단 모양의 땅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단 모양의 땅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과거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합시다. 지금 현재 하천의 바닥은 여기야. 그러면 A, B, C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하천 바닥은 어디냐면 A겠죠. 그쵸? A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에 C. 가장 최근까지 하천의 바닥이었던 거는 C야. 여튼 간에 하천의 바닥이 상승하면서 더 이상 그러니까 물이 닿지 않게 되고 그럼 이런 곳에 바로 뭐가 자리 잡게 되냐면 마을이 자리 잡게 되는 거지. 그쵸? 평평한 데다가 물이 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볼게요. 우리가 해안 단구, 이 계단상의 지형을 단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구에서 여기 다시 봅시다. 이렇게 평평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구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가 있는 요 세로 지형을 뭐라고 하냐면 단구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절벽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단 모양의 뭐 일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진 땅을 하안 단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마을이 자리 잡는 거는 단구애가 아니지, 그치? 얘는 절벽이니까 이 단구면에 자리를 잡으면서 마을이 형성이 되더라. 그러면 단구면에 자리를 잡으면 뭐가 좋을까요? 봤더니 하천 바닥과 지금 현재 하천은 여기인데 하천의 바닥과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서 비가 오더라도 쉽게 침수가 되지 않아. 비가 정말 많이 오면 침수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웬만해서는 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수 목적에서는 안전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농경지로 활용이 되거나 또는 취락, 마을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물과 관련해서 물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리 잡은 전통 촌락이 자리 잡은 지형이고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득수, 물을 구하기 쉬워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마을을 형성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용천대라고 하는 건데, 용은 용솟음치다란 뜻이야. 그 다음에 천은 하천이란 뜻이야. 그래서 물이 용솟음치는 곳은 물을 구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득수의 목적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제주도의 바닷가에 형성된 마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상지라고 하는 지형의 선단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이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요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세히 볼게요. 용천대라고 하는 거는 물이 솟아나는 곳인데 첫 번째 경우 바로 선상지 선단이 바로 용천대에 해당이 돼요. 그럼 선상지가 뭔지 알아야겠지. 선상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한자로 써 놓은 것처럼 선자는 부채 선자야. 그래서 부채 모양의 땅이라는 얘긴데 이 부채 모양의 땅에 대해서 보면 하천의 어디에 계곡의 입구에 형성된 부채 모양의 땅인데 그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흙이 쌓여서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이 바로 선상지고요. 그 선상지의 끝에 선단에 바로 용천대가 위치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선상지는 산지가 평지와 만나는 경사급변점에서 유속이 급감됨에 따라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지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사급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지하고 평지가 만나요. 그러면 그 경사가 급한 산지와 그 다음에 평지가 만나면 여기에서 갑자기 경사가 이렇게 꺾여지잖아요. 여기가 바로 경사급변점이고 이 경사급변점에서는 하천이 흐르면서 운반되던 토사를 갑자기 다 내려놓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흙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부채꼴 모양의 지형을 우리가 선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선상지는 우리가 그 위치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여기 위쪽에 계곡 입구 쪽 여기 있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상지의 정상 부분이라고 해서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 이렇게 요 가운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상지의 맨 마지막 부분을 선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상지는 선정, 선앙, 선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기 좋은 곳은 바로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물이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여기 계곡의 입구인 선정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선단이 바로 마을이 형성되기 좋은, 다시 얘기하면 물을 구하기 좋은 득수의 위치이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마을이 형성되지 못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선앙이에요. 우리 선상지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선상지는 부채꼴 모양의 땅을 바로 선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선상지에서 위치에 따라서 계곡의 입구 부분을 선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선앙, 그 다음에 밑에를 선단이라고 하는데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위치는 선정하고 선단이에요. 선정 같은 경우는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천이 땅 위로 흐르는 하천이 바로 이제는 만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땅 위에 물이 흐르니까 물을 구하기가 쉽고 그러던 하천이 선정을 지나면서 마치 지하수처럼 땅 속으로 흐르거든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류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지하로 흐르던 물이 선단에 가면서 물이 다시 솟아오르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 위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선정이나 아니면 땅 속에 흐르던 물이 튀어나오는 선단은 이제 물을 구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 마을이 자리 잡기가 쉽지만
선안 같은 경우에는 물은 분명히 밑에 있어, 땅 속에. 근데 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밑으로 파야 되는 거니까 그럴 수고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은 선앙보다는 선정이나 선단을 더 선호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어떤 펌프나 이런 기술들이 발달돼 있으니까 물이 땅속에 흐르더라도 그 물을 뽑아내면 되니까 선앙에도 마을이 들어서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통 촌락이니까, 전통 촌락에서는 바로 이렇게 선정과 선단, 네, 특히나 선단에 이 용천대가 분포하기 때문에 전통 촌락이 자리 잡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용천대이기 때문에 마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아는 것처럼 화산 지형이에요. 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반함이 뭐냐면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현무암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은 다 땅 속으로, 바위 틈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지. 스며들던 이 물이 어디서 솟아나냐면 요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솟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바로 뭐가 입지하냐면 마을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고, 그 마을들에 가면 이렇게 물이 나오는 용천대가 있고, 이 물이 이제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기와 지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물을 보호하는, 그리고 이 물을 주변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는 물과 관련해서 물을 피하기 위해서 마을이 발달한 곳, 그 다음에 물을 얻기 위해서 발달한 곳, 이렇게 이제는 나눠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마을이 형성된 곳인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제 교통과 관련한 지형이에요. 그 마을이에요. 교통에서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썼던 거는 하천교통과 도로교통이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과 관련해서는 역원 취락이, 하천 교통과 관련해서는 나루터 취락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어, 적을 막기 위한 방어의 목적에서는 바로 이제 진영 취락이 발달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우선 역원 취락은 이렇게 역과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을 갈아타는 그런 장소, 그리고 그 과거의 역이었던 곳이 지금도 지명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역삼동이라든가 역촌동, 말죽거리 이런 데가 다 과거에 역이 있던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원이라고 하는 거는, 역은 말을 갈아타는 게 목적이라면 원은 계속 타다 보면 해가 지고 또 배고파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이태원, 우리 4호선 타고 가다 보면 가까이에 있는 인덕원, 그다음에 뭐 조치원 이런 곳, 이게 다 과거에 원이었던 곳이 지명에 남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천과 관련돼서는 나루터 취락인데, 지금도 이런 지명들이 또 남아있죠. 그러니까 나루터라고 하는 거는 하천이야. 강을 건너기 위한 곳에 마을이 자리 잡은 경우인데, 지금도 뭐 송파나루, 여의나루 이런 것들은 과거에 는 배를 갈아타기 위한 그런 시설이 있었던 곳, 그다음에 삼전도, 노량진, 영등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천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 그 취락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마지막에 방어를 위한 지명은 진이나 영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어. 그래서 진으로 끝나는 곳,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중에 우리나라 저쪽 북쪽 끝에 있는 중강진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과거에 외적 방어를 위한 시설이 있었고, 그 시설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저기 남쪽에 예전에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 통제사 뭐 이런 그 해군 시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영이고요. 그 지명이 아직도 통영이라는 곳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적 방어를 위한 그런 전통 촌락이 입지했던 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촌락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집과 집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거 우리가 집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산촌이라고 하는 거는 산자가 흩어질 산자거든요. 뭐 머리가 흐트러져 있는 걸 산발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산촌은 집과 집들이 흩어져 있는 게 산촌. 그다음 집과 집이 모여 있으면 집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촌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마을들이 집과 집들이 또렷하게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산촌은 이렇게 집과 집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게 바로 산촌이거든요. 그럼 집촌과 산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집촌부터 봅시다. 집촌은 땅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알뜰하게 조밀조밀하게 촘촘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집과 집 사이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옥의 밀집도가 높으며, 그 다음에 집은 집대로 모여있고 농경지는 농경지대로 모여있기 때문에 가옥과 농경지의 결합도가 낮은 편이지. 거기에 비해서 산촌은 땅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듬성듬성 땅을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집과 집 사이가 멀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그다음에 가옥의 밀집도가 낮으며, 집과 집이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집 옆에 농경지, 집 옆에 농경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는 오히려 산촌이 높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촌이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협동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고기 잡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그물을 치고 구물을 함께 거두려면 사람들의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협동 노동이 필요한 곳에서는 마을이 이렇게 집촌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수, 물의 확보가 제한된 곳, 물 나오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우물 주변에 모여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용천대 같은 곳, 그 다음에 집단으로 힘을 모아서 외적을 물리쳐야 되는 곳, 그 다음에 같은 씨족끼리 사는 동종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촌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산초는 개별 농업. 예를 들면, 나 혼자 농사 지을 수 있어. 왜냐면 힘이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 예를 들면, 과수원 같은 경우, 나무에서 따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하지만 벼농사는 모내기도, 추수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집들이 모여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이런 밭농사나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농업 지역, 그 다음에 물을 구하기 쉬우니까 아무데나 살아도 되는 곳, 그 다음에 산처럼 경지가 협소해. 너무 좁은데 같이 모여 살면 그 좁은 것도 나눠 써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띄엄띄엄 좁은 경지에 집 한두 개씩 그런 식으로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땅이 엄청 넓은 간척지 같은 경우도 산촌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은 여기 수능 특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촌락의 변화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촌락은 주로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배산 임수의 그런 지형이 나타나는 곳이나 아니면 물을 피하거나 물을 구하기 좋은 곳, 아니면 교통상의 요지나 아니면 방어가 필요한 곳에 모여 살았고, 그러면서 집촌이나 산촌의 형태를 띠면서 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어떤 도시화의 접근성에 따라서 촌락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시와의 거리가 높은지 가까운지 먼지에 따라서 도시와 가까우면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교촌락, 그 다음에 도시와의 거리가 멀면 원래의 전통촌락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면서 이런 전통촌락과 근교촌락의 서로 다른 성격으로 나뉘어서 촌락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우선 근교촌락은 도시와 가까이에 있는 촌락이고요. 대표적인 게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남양주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뭐 전철로도 서울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고요. 이 근교촌락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들판이 농업과 농업적인 풍경과 도시적인 풍경이 함께 이제는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비해서 전통 촌락 같은 경우는 도시와 거리가 먼, 그래서 과거의 이런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냥 전형적인 농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표로 정리해 보면 근교 촌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서울과 가깝잖아.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 비싼 땅에다가 그 1년 내내 벼농사만 짓는 것보다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상추나 과일이나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계속 갖다 파는 게 더 남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근교촌락에서는 주로 팔기 위한 그런 상업적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그 상업적 농업에 있어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위해서 시설 재배를 주로 하고 주로 채소나 과일 같은 아니면 꽃 같은 그런 원예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재배하게 되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전통 촌락은 땅값이 싸잖아.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냥 벼농사만 지어. 벼나 뭐 보리나 이런 식량작물 위주로 농사를 짓게 되고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보다는 그냥 맨 땅에다 짓는 그 우리가 노지재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교촌락은 서울과 가까워. 서울에 살면 좋겠지만 서울에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값도 비싸니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땅값이 싸고 집값이 싼 요 근교 지역으로 이제 나가서 거기 살기 때문에 여기는 청장년층의 뭐가 유입이 많고 그 얘기는 뭐냐면 들어오는 인구가 많은 거니까 전입 인구가 많고 청장년층들은 도시에서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적인 어떤 아파트나 아니면 공장 같은 도시적 경관을 많이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거기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집은 근교 촌락이지만 직장은 서울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로의 통근 비율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통 촌락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시설이 없어. 병원도 없고요. 학교도 없고요. 학원도 없고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도시에 비해서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청장년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청장년층에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유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청장년층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청장년층과 딸려있는 유소년층도 같이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면 65세 이상의 노년층만 남게 되고 노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도시에 살다가 귀농하셔가지고 나이가 65세인 분이 그 농촌에 가면 청년 소리를 듣고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노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통 촌락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교촌락은 땅값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땅값도 비싼 데다가 여기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농사도 쉬엄쉬엄 짓지만 거기다가 뭐 펜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뭐 물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슈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겸업 농가의 비중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로 버는 소득 말고도 내가 슈퍼를 운영하면서 버는 소득도 꽤 되기 때문에 그 농사 외의 소득, 그 우리가 농외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외 소득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지. 그치? 다른 일을 하니까. 그에 비해서 전통 촌락은 오로지 농사만 짓는 전업 농가의 비중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만 지으니까 농업으로 버는 소득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농업 소득의 비중이 높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농가당 경지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경지라고 하는 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밭이나 논을 이야기하는데 이 논과 밭을 합친 이 경지 면적을 농가 수로 나누는 거야. 그 개념을 우리가 농가당 경지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가당 경지 면적을 보면 근교촌락의 경우에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서울 근처에 있는 여기 뭐 대암이라든가 뭐 남양주라든가 이런 곳은 아파트를 되게 많이 짓잖아. 그래서 그 밭이었던 곳이 논이었던 곳이 아파트 또는 공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지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모두 줄어. 농사 짓는 사람도 줄어드니까 농가 수도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가당 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어. 이유되죠. 거기에 비해서 전통 촌락 같은 경우는 농가당 경지 면적이 늘고 있대.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경지 면적은 줄고 있어. 아파트를 짓고 막 이러진 않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로 뭐 도로를 낸다든가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래서 경지 면적이 줄고 있는 건 맞아. 똑같아. 경지 면적은 줄고 있어. 근데 모두 줄고 있어. 농가 수도 주는데 농가 수가 아주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농사 짓는 가구 수가 줄어드니까 옛날 같았으면 만약에 땅이 20평이 있어. 20평짜리 땅을 예전에는 10가구가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한 가구당 몇 평이야? 2평의 농사를 짓는 거잖아. 근데 오늘날에는 똑같은 만약에 어디로 할까? 18평으로 경지가 줄었는데 근데 농가 수도 줄었어. 근데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3가구밖에 안 남았다 쳐봐. 그러면 한 가구당 농사를 몇 평 짓는 거냐면 6평씩 지을 수 있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농가당 경지 면적은 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통 촌락의 경우는 농가당 경지 면적이 늘은 반면에 근교 촌락은 농가당 경지 면적이 줄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근교촌락은 땅이 비싸네. 비싸니까 알뜰하게 써야지. 그래서 집약적 토지 이용이 나타나는 반면에 전통촌락은 땅값이 싸잖아. 그냥 헐렁헐렁하게 그냥 이렇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넓게 조방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 차이점도 알아두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근교 촌락과 전통 촌락을 구분하는 방법을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뭐 촌락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는 농사를 지으니까 근교 농촌, 전통 농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거 봅시다. 첫 번째 그래프는 영농 형태별 농가수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말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어떤 농사를 주로 짓니? 이 얘기거든. 그랬을 때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량작물보다는 채소나 과일 같은 농사를 많이 짓잖아.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원예작물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원예작물 농사를 많이 짓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되기 때문이지. 비싼 땅을 1년 내내 하나의 작물만 하는 것보다는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을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걸 설치하고 거기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것이 수익성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채소나 과수 같은 원예작물을 위주로 주로 농사를 짓는 여기가 바로 뭐냐면 근교 촌락하고 전통 촌락 중에 땅값이 비싼 거는 근교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가 바로 근교 농촌이 되고 그다음에 다는 주로 쌀이나 보리 같은 식량 작물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통 촌락, 주로 노지 재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지 규모별 농가 수의 비율,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근교 촌락과 전통 촌락을 구분해 보면 지금 여기가 농사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0.5 헥타르 미만이란 얘기는 굉장히 그 영농 규모가 농사 짓는 규모가 작다는 얘기지. 농사 짓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는 그만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갖기가 부담되는 거지. 그래서 소규모의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여기 가가 바로 뭐가 되냐면 근교 촌락이 되고, 그치? 거기에 비해서 2헥타르 이상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영농 규모가 큰 형태로 농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땅값이 싼 전통 촌락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가는 뭐가 되냐면 근교 촌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통 촌락은 바로 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가 근교 촌락인지 전통 촌락인지를 알고 문제를 푸는 그런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 촌락의 형태 배웠고요. 촌락이 어디에 주로 자리 잡는지 촌락의 입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 촌락이 도시와의 접근성에 따라서 근교 촌락과 전통 촌락으로 나뉘어서 그 성격을 비교해 보는 것까지 마무리했거든요. 우리 수능 특강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